안녕하세요. 지성아이씨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저는 명품 뭐 이런 가방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갖고 있고 관심 있고 그걸 소비하려는 욕심? 그런 거는 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워낙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실용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명품의 조건이 뭐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전시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제 스스로. 어떤 거였냐면 저희 전시회에서 저희 시계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시계 가격이 일반 뭐 다이소나 이케아나 시중에서 이제 그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들보다 가격이 몇 배가 더 비싸요. 저희 시계가 뭐 보통 이제 제일 저렴하다고 하면 뭐 5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한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계가 비싸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계 명품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약간 이거 명품이에요 하고 약간 피식 웃으시고 뭐 크게 이제 그때부터 가격에 대한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머릿속에 명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네이버에다가 명품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딱 검색을 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많이 검색들 해보셨나 봐요. 이게 자동 검색어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쳤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에 그 퍼블리라는 인터넷 그 지식 컨텐츠를 이렇게 발간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도 한 3, 4년쯤에 인스타에서 처음 그 광고를 접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명품의 조건의 글을 함께 보시면서 명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일단 희소성,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가격?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보고 우리가 그걸 명품이라고 말하진 않죠.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게 실용적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심플하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차별성이 없죠. 근데 이제 종종 삼성 같은 그 갤럭시 시리즈를 보면 뭐 톰 브라운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판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과연 명품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그 리미테이션으로 이제 특별하게 그 내는 어떤 특별작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명품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희소하다고 해서 또 명품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무조건 수입해야지만 명품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 명품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명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과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에서 명품의 조건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퍼블리 컨텐츠가 맨 위로 상단에 나와요. 지금 4,400명 정도 분이 보셨네요. 80%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명품을 이루는 조건 혹은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명품이 재밌는 이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017년도 3월 말에 조선일보에서 성인 여성 314명을 대상으로 명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명품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격, 품격, 개성, 가치, 나만을 위한 단 하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지적 재산 등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명품을 생각할 때 뭐 가방, 특히 가방, 뭐 지갑, 그리고 의류, 뭐 신발, 뭐 이런 패션 사업을 생각하기 쉽지만 명품은 사실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단지 뭐 호화스럽고 겉이 화려한 물건만이 명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명품의 참 의미는 브랜드와 함께 호흡하며 잘 다듬어진 제품의 만듦새와 그에 맞는 역사를 들춰보면 이해할 수 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명품 브랜드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실패하는 브랜드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명품이라고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찌나 샤넬이나 루이비통, 롤렉스, 그다음에 슈퍼카 몇 개 브랜드? 제가 사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브랜드나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런 것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향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패션, 이렇게 겉에 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명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가 제품을 판다고 해서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 호화스러운 허영심을 판매한다고 명품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명품이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제품 이상의 감성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소비자는 왜 명품에 지갑을 여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텐츠가 발행이 돼 있고요. 사전에서 명품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의 이제 럭셔리 굿즈 의미대로 하면 사치품, 호화품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치품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그러니까 명품을 보통 그 소비하는 층들은 대부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고소득의 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나 뭐 연예인이 됐던가 뭐 스포츠 선수들, 배우들 뭐 이런 쪽에 조금 많이 편입이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 명품 시장이 워낙 활발하고 젊은 사람들도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올라가서 그 명품 소비가 코로나 때도 한창 붐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품을 내가 구매를 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조금만 써보고 에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뭐 당근에서 팔 수도 있고 충분히 리셀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럭셔리 상품은 대개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명품이 곧 럭셔리 브랜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상품은 명품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의 일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비트루비우스의 오래된 통찰, 로마의 건축가 폴리오는 건축술에 대하여 라는 그 책에서 견고함과 실용성, 아름다움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걸 조금 동의를 하는데 특히 실용성 저는 좀 많이 공감하고요. 아름다움은 지금의 용어로 풀면 이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견고함, 그러니까 어떤 내구성, 튼튼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간다는 거죠. 이런 좋은 것들은 이 세 가지의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멋진 건축물이 탄생하듯이 명품도 그렇게 탄생을 한다라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명품은 반드시 이제 용도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있고 사용성을 잃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함, 만듦새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분의 주장이시고, 근데 명품은 꼭 유형제어만 하는가? 아니다. 무형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 저널리스트는 말하고 있네요. 명품을 정의하는 이제 최소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1번은 제품의 만듦새.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좋아야겠죠. 품질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제품을 산다라는 건 이 제품이 그만큼 튼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고 어떤 브랜드의 철학과 의미가 담겨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1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가 전하는 철학과 가치입니다. 어떤 브랜드, 어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냥 만들진 않거든요.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성공의 이정표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롤렉스. 그리고 기록을 즐긴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를 오마주하는 몰스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식어,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어떤 브랜드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거를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얘기하는 게 브랜드가 성장하면 다양한 소비층이 생기고 이에 맞추다 보면
브랜드 철학과 자산이 희석되기 쉽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소비층들이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브랜드 그 명품을 이제 소비하게 될 거고, 대량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브랜드가 처음 가졌던 순수함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브랜드의 철학과 자산이 희석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얼마만큼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브랜드 철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시계의 순수함은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시계의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시계의 본연적인 기능은 당연히 시간이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어느 순간 디자인에 묻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겉에가 예쁘고 멋지고 갖고 싶은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오히려 그 본질과 근본을 간과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그걸 산다든지,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거를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혹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어떤 마케팅에 그게 현혹이 돼서 나도 모르겠는가 그런 본질이나 근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그 충동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명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거를 구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소비하는 게 남들과 나의 어떤 차별성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제품의 희소 가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과 또 제가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카테고리 시장에서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자를 뭐 100만 원에 내놓든 300만 원에 내놓든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나는 그걸 가격으로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나만의 철학과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파워와 선두주자임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 결정권은 굉장한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스스로 명품이라 인식하는 순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저널리스트 분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성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몽블랑하고 모나미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과연 모나미가 그 명품이 될 수 있는 철학과 방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모나미가 몽블랑처럼 명품으로 인식이 될까? 철학과 방향성에 달렸다. 그래서 이 철학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명품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퍼블릭 기사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명품에 대한 그 인지도, 생각들이 바뀌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명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명품이라는 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도 이제 명품이라는 거를 제 스스로 정의를 해봤거든요. 뭐 가격이나 원산지 저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얼마나 그 제품을 오래 쓰면서 이제 심플하지만 비슷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디자인에 변형이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실용성, 그 다음에 견고함. 아까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그 건축가가 얘기한 세 가지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런 제품을 하나 이제 구매를 한 게 있는데 그 북선반을 제가 전시회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맨날 책상에 책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냥 일자로 이렇게 슬림하게 된 북선반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이게 물론 시중에 뭐 4만원, 5만원짜리보다 비용이 거의 한 3배 정도 비쌌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걸 산 건 이 제품이 굉장히 튼실해 보였고
그 분체 도장이라고 하죠. 이 도색 마감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좀 고민한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벽에서 딱 일체로 벽에 딱 기댔을 때 이게 벽과 그 선반이 너무 이격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는 그런 몇 가지의 가치를 제가 두고 이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선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제품의 가치를 좀 더 계속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명품이라고 하면 이런 게 저한테는 명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명품의 조건, 그리고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구매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